2022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공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영구조사부장 이병규입니다. 이어서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공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운명이 있겠습니다. 운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내비이시지만 몇 분만 불러드리는 것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공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님, 충북대학교 김숙택 총장님, 충북대학교 중앙문화연구소 박벌순 소장님, 전국공학농민혁명 유족회 이왕재 회장님, 이기본 수석회장님, 최정일 백성우 회장님, 김영종 부모님 및 유족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 재단법인 공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화 이사장님, 전 우금치 독립전쟁 기념사업회 진영일 이사장님, 부창 공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진식 이사장님과 기념사업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 기념사업회 정예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제 공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김석태 이사장님, 전향 공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대광모 이사장님, 금산 공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동복 회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인 마에다 겐지 감독님께서 공학농민혁명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시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곤 공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공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김대곤입니다. 오늘 우리 재단에서 주최하는 공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빛내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학술대회 참석해 주신 발표단이 포럼대회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를 후원하신 김승택 충북대학교 총장님과 학술대회 주관을 맡으신 박벌순 충북대학교 중앙문화연구소 소장님께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화 전 서산도
1893년 공화국민혁명 전야를 발표합니다. 1894년 공화국민혁명을 위한 변혁운동이 1893년 중국 고원에서 일어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그 배경과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고운의 변혁운동이 일어났던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고 한편으로는 서학의 고전과 공학의 성립이라는 세계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의 변혁운동과 어울러 전라도 삼례 금구 등에서 일어났던 변혁운동을 동시에 다루어 고운이 공화국민혁명 시작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올해는 공화국민혁명 제119주년이자 공화국민혁명의 전사가 되는 교주 신호운동을 비롯한 변혁운동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단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바로 충북 고운 지역에서 일어난 변혁운동과 공화국민혁명 결과 이후 고운에서 이루어진 혁명활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화국민혁명 제119년 기념대회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 고운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민혁명의 뜨거운 피를 흘린 지 어느덧 119년이 지났습니다. 공화국민군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과 같은 민주시민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119년 전 겨울, 그들은 비록 고운 북실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애국혁명으로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공화국민혁명사 연구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대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택 국립대학교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총장 김석입니다. 우선 이 대회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충북대학교 대표에서 특별히 김대건 전대장 기사님, 또 전희 선생님, 이화 교수님, 그리고 이왕대 유석 회장님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다시 한번씩 보고 또 그것을 되새기는 의지 중에 하나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 그러한 역사, 특히 그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화국민혁명야말로 우리 구한말의 모순과 또 그 모순으로 받은 질곡을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하는 그런 궁금 중에 외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위정자들이나 우리들이 잘 풀어나갔으면 우리가 이런 지구의 역사를 가지지 않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의 또 공학 영민훈련을 기록할 때 또 그 희생 정신을 기억, 또그 희생 정신으로서 또 가지에서 배우려는 그런 오늘의 영민훈련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의 뜻이 우리도 열심히 여러분들 못지않게 옆에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충북대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축하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환영드리고 또 이러한 좋은 뜻깊은 그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만날에 성승을 평온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와 전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님께서 1893년 연역지하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연계성이라는 주제로 기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와 이사장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법정재단이 되기 이전에 재단법인 이사장님으로서 기념재단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셨고 법정재단 설립을 위해서도 일과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화 선생님을 모셔서 기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893년 봄에 보은에서 큰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때는 그 행정관서로 따져서 청주에서 다 관련했는데 그 유서 깊은 청주와 내일 보은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2주가 즉 120년째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60갑자에 따라서 60년 단위로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 행사를 앞두고 전야 즉 저기에 쓰여있는 대로 전야의 행사를 오늘과 내일 갖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94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893년 그 이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써있는 내용은 상당히 긴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한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로 크고 또 민주운동으로서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를 던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북쪽보다도 남쪽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그 배경은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60년대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삼남의 농민공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삼정, 국가의 수탈 체제가 잘못되었다. 우리 농민들이 백성들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인데 그게 연대가 되지 않고 고을 단위에서 끝났어요. 길주는 길주, 사천이면 사천, 익산이면 익산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큰 조선 후기에 이렇게 각 고을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정말로 벌벌 떨고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뒤부터 이제 막 그 민중들의 충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동학이 발생했습니다. 종교라든가 어떤 신앙의 형태는 늘 세상이 잘 살고 잘 먹고 배 따뜻할 때는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생겨요. 원래 종교를 제가 나오라는 게 아니라 종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병이 돌거나 굶어 죽거나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이래야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문이 울랄불렁하고 인식천이라는 것을 제의를 참 그걸 제시를 했지만은 결국은 민중들이 굶고 못 살고 뜯기고 하니까 살 길을 찾아서 동학에 끼어들어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막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걸 보니까 이건 의도도 부정하고 하니까 이건 좌도난중이다. 요즘 말해서 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좌도난중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인 최시성은 얼른 몸을 숨겨가지고 같이 선생과 함께 따라 죽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로 그 뜻을 이어서 동학을 포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동학 다니면서 포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남쪽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상도 경주에서 발생했지만은, 그래서 충청도 쪽으로 또는 저 남쪽으로 퍼졌지만은, 최시영 단계에서는 오히려 강원도 쪽에서 남쪽으로 퍼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뒤에 1864년에 최재우, 여기서는 존칭을 않습니다. 최재우가 죽고 그 10년도 못 돼서 1871년에 이르니까 강원도와 충청도 이때에 동학교들이 무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최신현이 육신이 좋아서 웅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심이, 야, 그런 데 가면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여기 양강 상강도 가리지도 않고 종도 가리지도 않고 적자 서자도 가리지도 않고 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그야말로 사람이 하늘이다 하는 그런 빛이 밑에서 모여 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잘 살펴본데 누구냐면 이필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필재는 충청도 홍성 출신인데 공주 일대에서 또는 경상도 남도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자빨리 눈치를 챙겨 또 충청도로 넘어왔다가 바로 알아들은 게 뭐냐면은 최시경이 아주 많은 재능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당신 스승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스승이 원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집합이 없어서 쓰지도 못합니다만 이것을 신혼이라고 합니다. 신혼해야 될 거 아니냐 충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시경 언제나 자기 스승도 그렇게 죽고 교도들이 많이 죽고, 또 스승만이 아니에요. 스승의 가족들 또 막 숨어 다니고 잡혀서 감옥 가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늘 신중해서 야, 그 함부로 우리가 해서 안 된다 했지만은 그 이필자가 최시영은 좀 몸도 나약하고 이런 타입인데, 이필자는 막 수염도 막 산도둑처럼 이렇게 길고 뭐 생김새도 험하게 생기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꼬드기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가지고 500명을 모아가지고 동학군 500명을 모아가지고 저 동해까지 있는 명해부를 뒤쳤습니다. 뒤쳐가지고 쌀 무게를 다 거두고 쌀을 백성들한테 다 나눠주고, 또 부산을, 이정에는 부산을 쳐주겠어요. 왜? 네가 다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 너 죽어라. 쳐주겠어요. 그리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틀 만에 해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다 영양 일곱산으로 들어가서 요즘 말로 유격전, 게릴라 전술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동학이 최재호가 죽고 난 뒤에 첫 번째로 맞이한 조난입니다. 이게 16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필자가 도망가가지고 문경 세계에 가가지고 유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산속에서 비밀 회합을 하는데 이게 정부가 새 나가가지고 퍼즐적인 빛이 덮쳐가지고 잡혀가다가 그래서 끝끝내 문경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걸 신민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민사변이라 그럽니다. 근데 최시영이 그 신민을 가까이 그 쌓았던 그런 조직이 이 두 사건을 위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시 동학도들을 정부에 잡으려고 수색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시영이 끊임없이 재건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최시영 시대에는 반분리, 사분리, 부분리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이 들어가지 않고 선비가 들어가지 않고 부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뭐냐? 양반도 아니고 선비도 아니고 가난뱅이들 이들만 들어갔다 이런 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때 여성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최시영이 여성들한테도 제가 한국의 목소리가 아이들도 때리지 말아라. 서자들도 적선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 종들도 우리 스승은 하나는 메로로 삼고 종을 하나는 수양따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종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어 보시고 그때 천주교가 지하 활동을 그때도 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천주교는 이때 좀 그냥 상냥하게 뭐랄까 자유를 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학만은 절대로 좌도 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교세가 이제 급속도로 번져가는데 1880년대에 가니까 이제 바로 호남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충청도 공조 일대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고 80년대에는 호남의 동학 지도자들 손아등이라든가 김연학이라든가 김덕명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동학에 들어가고 또 동학을 호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최신이 쪽으로 와가지고 마당포덕을 하면서 마당포덕은 정식으로 입도식을 할 수 없으니까 물을 하나 떠놓고 그 절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호남에서 번지니까 이제 세일이 그야말로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경상도는 저 하동, 진주 그 밑에 쪽까지 전라도는 장흥, 무안 그 밑에까지 이렇게 퍼졌던 것이고 저 동북 쪽은 강원도, 인제까지도 퍼져가고 서쪽은 황해도까지도 퍼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인 이제 조직과 전파가 되었던 것이 1880년대 후반기와 1890년대 초반입니다. 이러니까 이때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못하는 놈 잘하는 놈 별로 재간 있는 사람 다 있어요. 이제 이때 보니까 여기 충청도에 있는 유명한 손천민, 손병희 또 예산의 박인호 그 다음에 김영국이라든가 이런 지식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반불리, 사불리, 부불리를 했는데 이때 오면은 벼슬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 오고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때부터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진동학당과 위동학당이 있다. 진동학당은 정말로 인해천을 믿고 개벽 사상을 믿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그런 교도들이 많았고 위동학당은 동학이라는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불만 세력이 많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개벽을 열자. 동학도 개벽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개벽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한번 세상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위동학당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제 힘이 이제 강력하게 해주니까 힘이 있으면은 좀 더 과식해야 되고 써먹고 봐야 되는데 이 써먹을 명분이라는 것은 제 첫째는 교조 신원입니다. 우리 스승이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도 공인을 거의 받고 있는 마당에서 통학만 이 좌도 난장이라 해서 포교를 금지하고 통학교들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재산을 갈취하고 과일들 이러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 그 푸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일 먼저 걸린 것이 우리 이럴 거 아니다. 권총을 쌓아서 서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광화문 앞에서 임금 앞에 가서 다 엎드려가지고 우리도 교조 신원을 해달라. 이 교조 신원이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교조 신원을 해달라 말은 가령 억울하게 죽었다. 최저로가 이걸 인정하면은 그건 포기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이들은 통합을 전파해도 좋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화문 가서 올라가가지고 상소 올렸더니 이단 조정에서 배척한 바이다. 너희는 이단을 믿지 말라.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 생업에 종사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내노라. 이렇게까지 딱 했어요. 근데 그때 조정에서도 조정에는 아직도 이 동학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이단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 하면 좋을까? 정보량이 아주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펼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방에 내려와서도 통합교도들이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시체대로 고분고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도가 가장 제일 많은 충청도와 전라도, 충청 감사와 전라 감사가 통합교도들을 계속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고 체포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항의하는 모임을 갖다가 처음에는 공주에서 걸리고 두 번째로는 삼내에서 또 걸렸던 겁니다. 여기는 며칠 전씩 뭐에 들어요. 뭐에 드니까 옛날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통문을 딱 벌려서 최시경도 이때도 마지 못해가지고 그럼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강하게만 있을 수 없으니 모이자. 해서 삼내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내에서 집회를 벌여가지고 전라감사 이경기계에 우리를 탄압하지 말고 우리의 억울함을 조정에 알려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충청감사하고 전라감사는 동학교들에게 좋다. 그렇게 하마 앞으로 이제 벼슬아치들이 동학교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조처하겠노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나느냐 하면은 서울 시내에는 일본 공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공사관, 여러 외국 공사관에다 대고 벽보를 붙이고 그다음에 교회나 학교에도 대고도 붙여가지고 이게 정말로 외국 세력들을 배척하는 외국 세력을 왜 배척하느냐? 기독교도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개항 이후에 그들이 이권을 먹고 우리나라를 상품 시장을 만들어서 영국자 옥양문경에 팔아먹고 우리의 목화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말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쌀을 다 가져가고 금을 딱 해가고 그리고 그들은 전차 이런 걸 놓아주면서 이권 광산
채불금 같은 이권을 먹고 이랬던 외색을 배격한 것인데 그 당시에 내게 써 있지만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공사관에 붙은 방문이 있었는데 그걸 봅시다. 너희는 비록 오랑캐지만은 선품 받으니 대략 같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미 인도에 처하였으면 각기 나라를 다스리고 각기 생산을 보호하여 각기 강토를 보존하며 위로는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망령되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운구하여 공덕을 장기로 삼고 살육을 근본으로 삼으니 진실로 무슨 마음이며 끝내는 무엇을 하려는가. 안위의 기회는 너희들이 스스로 접는 것이니 후회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하지 않겠노니 급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외양이라고 해요. 첫의 첫양. 일본을 배척하고 서양사를 배척한다 이 뜻입니다. 착한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권을 앗아가고 하는 그런 세력을 배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에서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이 심각한 문제구나. 근데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일본에서는 이때 벌써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1893년에 여기 쓰여진 93년에는 이제 더욱 큰 규모로 보훈에서 최신영이 산골에서 벗어나가지고 보훈 장례리로 산골이지만 장안이 장례 한자로 장례리에 와서 기본 근거지역 만들었던 것이죠. 그 근거지역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온현성 거기 하고 장례 마을하고 오늘 가보시면 내일 다 가보실 텐데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집회가 걸리는데 중앙에서 그 숫자를 2, 3만 명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요 이상하게 그 숫자 노름을 잘합니다. 요즘 경찰들이 서울에서 데모하면 숫자를 말이죠. 민주운동 쪽 데모하면 숫자를 갖다가 깎아내리고 또 주최 측에서는 막 부풀어 올리고 하는데 중앙 조정에서 이걸 깎아내리고 내려도 2, 3만 명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것입니다. 더 모였다는 뜻이에요. 왜 관군의 기록은 없었죠? 관군의 기록은 있지 농민군의 기록은 없어요.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상 모였다 이 뜻인데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조 신원도 걸었지만은 그 전국에서 자기가 쌀도 가져옵니다. 직접 먹을 것, 집신도, 미투기도 여기서 달고 오고 이래 와가지고 그 일대에서 그 하얀 옷이 온 들판과 산을 덮어 가지고 기후를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에는 교조 신원을 중심으로 보았고 또 그때 벌써 이 보훈 집회 때에 광대 창생, 널리 창생을 구제한다. 또는 보국 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또는 석양 측외, 서양 세력과 일본 세력, 이게 이권을 앗아가는 그런 세력을 배척한다. 이런 깃발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내용적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그 전처럼 그냥 고분고분하게 우리 선생님 먹으라고 풀어달라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현실 문제, 변형의 문제 이걸 들고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이제 보훈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에 신영훈 교수가 발견한 음성 감곡면 사공령에서는 김영상이라는 분이 율상일기라는 걸 썼는데 매일 일기를 썼어요. 우리가 발굴했는데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선비들이 여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일기를 쓴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계속 번역하고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일본과 서양 세력을 우리는 물러가라 배척한다. 그들은 우리의 이권을 다 앗아가고 우리의 농촌을 다 쥐고 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서구에서 중앙에서 세도를 부리는 민스 세력을 축출한다. 지금 정권 담당 세력을 몰아낸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집 단위 주택 한 호구 가구 단위의 군포세를 철폐하라 하는 것입니다. 군포세는 군대의 경비를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구 수에 따라서 내는데 이것을 개인 집에다 매기니까 정말로 내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다. 이거 철폐하라. 그 다음에는 대원군이 만들었던 당호전 화폐를 마구 찍어가지고 경비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악성 화폐니까 당호전을 협파하라. 그 다음에 나라에 바치는 세미, 쌀을 거두는 토지에 거두는 세미 이것을 정직하게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는 무명을 입고 외국의 상품인 옥양목 같은 외국의 면제품, 옷감을 입지 말자. 불매 운동을 하자. 이런 것을 6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건 보시면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운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는 법원이 예전 연구한 사람들은 그냥 교조 신원,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봐왔지만은 이 법원 집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요즘은 새롭게 새로운 연구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면 법원 집회에서 저 김구 선생의 그 일기를 보면 그 김구 선생 일기가 뭐죠? 백범 일기를 보면은 여기 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후까지 오다가 중간에 가로막혀서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강원도 사람들은 일부가 합류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문제가 어디냐? 금구 원평, 즉 뭐냐면 모악산 밑에 있는 금산산 밑에 있는 그 원평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기록에 곰곰이 따져보면 남쪽의 지도자인 손화중, 김계남, 김동능 이런 분들은 보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봉준은 참석, 전도사 이런 이름이 나오지만 그건 꼭 전봉준을 볼 수 없고, 전봉준만큼은 금구 원평 중심으로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북쪽 출신인 서장옥이라든가 황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봉준을 제자처럼 키우고, 그 다음에 손화중이나 김계남이나 김동민이나 이런 분들은 비록 최시용에게 첩지를 받았지만서도 그러나 이렇게 종교적인 데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봉준은 이들과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천지 역사관에 보면은 전봉준은 이런 사람들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얽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전봉준 세력이 정말 보훈 집회에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라. 이거 잘 살펴보라. 그래서 대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했는데 의원중이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대포도 의원중이가 상당히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무기로 위협을 하고 한쪽에서는 회유를 하고, 내가 여러분 뜻을 잘 알고 있으니 이걸 잘 앞으로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 중에는 아주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들어갔고 이렇게 대대적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 일본은 중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침공한 뒤에 그들은 가장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이나 저쪽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대륙 진출입니다. 대륙 진출 어떻게 되냐? 그건 인제한 권리 쪽에도 그 대륙 진출 의지 때문이었고, 그런데 이때에도 어떻게든지 대륙에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석권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통로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반도 한반도를 와가지고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맞선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압력을 넣은 끝에 정말 1876년 개항 조약, 한일 수호 조교를 맺었던 것이죠. 이건 거의 강제로 맺었던 것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관세를 철폐한다든가 이래야 우리는 관세 수입을 받을 게 없고 저쪽은 받을 게 많은데 이것이 전부 인과관계 때문에 불평등 조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일본 상인들이 대항장, 처음에는 대항장 중심으로 왔고 일본 상품이 범람하고 일본 상품은 전부 사치품 같은 것들이 범람하고,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속국인데 조선은 청나라는 오만해가지고 지들은 땅덩이에 아편 전쟁 이래가지고 천진 해가지고 다 빼앗겨놓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더 심하게 속국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공사관도 두지 않고 무역 대표 같은 것만 두고, 원세계는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선 조정을 막 죽을러 했는데 일본하고는 맞닥뜨립니다. 일본은 중요한 게 뭐냐?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한반도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청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걸 땡겨서 요 가운데 두면, 그러니까 한반도 조선은 중립화돼야 된다. 그러면 중립이 있으면 일본 이쪽에 있으면서 요리 끌어당기기가 쉽다. 그래서 이게 일본은 정한용 다음에는 조선 중립입니다. 이것이 천진조약에 의해서 맺어지는데 양쪽 군대를 철수한다. 그 대신에 조선에 출병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이쯤엔 기조 출병이다. 조회를 해가지고 조회로 알려가지고 한쪽 군대가 출병하면은 일본에게 알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본도 그걸 알아가지고 대처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조 출병이라는 유명한 그런 문구가 천진조약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이래 가지고 일본은 그 당시에 외교관, 기자, 그 다음에 상인, 유학생을 전부 밀정으로 풀어놨었어요. 그래서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이 조선 정부가 모르는 거,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벌써 그때 그들은 무슨 대책을 세웠냐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출병 군대를 우주밖에 보낸다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1893년, 2년, 3년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야, 이거 위험하다. 저 동학 농민군 세력들이 진짜로 이게 큰 세력이다. 이걸 감지했던 때거든요. 감지를 해서 만일의 대비를 그들은 다 하고 있다. 정보를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천호엽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정봉련 찾아와서 조선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벌써 1893년대에 일본 군사들이 조선에 진출하려는 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포항 국민전쟁이 일어난
그때 얘기는 안 하고 그 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어떤 작가는 보훈 집회에서 이 엄청난 그 규모를 얘기하면서 저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건 윤대감 그 민씨를 소설이니까 바꾸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 윤대감 이런 나쁜 새끼를 몰아내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설까지도 일본에서 만들어낼 정도로 한국에 대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정책을 조선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민영정이가 민씨세력이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던 것이고 청나라가 군대가 요청을 하니까 일본에서 천진조에 알려야 된다 해서 일본에 알렸던 것이고 일본에 알리는 게 좋다. 우리도 같이 나간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로 인천의 장님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력 부대는 평택근방으로 가가지고 바로 일본 군함을 공격하다가 평택 일대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정식으로 붙어가지고 청인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대는 독립부속부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동학농민을 처단하는 그런 쪽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인전쟁이 끝난 뒤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 조선은 완전히 영원히 자주독립국가로 만든다. 이번에 그렇게 찍어낸 거예요.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 놓아야 다른 사람 간섭 못하고 자기 일본 놈들이 다 주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893년에 보훈 집회와 원평 집회가 일어난 이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전쟁을 유발하고 했으니 원평 집회와 보훈 집회가 오히려 참 동화를 무너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고대부터 시작해서 뭐 힘 있는 자의 말만 들어주면은 그럼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돼. 노예가 되면 돼. 여기 여성도 많이 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성들이 19세기 후반기에 20세기 초반기에 장어, 쓰개를 벗어 던질 때 여성들이 스스로 막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쟁취와 역사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시킨 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죠. 평온할 수 없죠. 아무 일 없지 뭐. 어느 때든 아무 때나 박정희, 이승만이 누구든지 시키면 시킨 대로 예 고맙습니다 하고 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배부른 돼지가 될지언정 참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이전 단계로서 보훈 집회와 금고 원평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비록 물리적으로 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 기세가 결국은 94년에 이루어졌고 그 94년에 그런 어떤 투쟁이 결국은 일제시대의 3.1운동이라든가 민족 독립운동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대과업인 통일 이 문제와도 연관이 되지 결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유족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학술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내년 행사에도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오늘 오후에 우리 학술 발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물러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893년 병력지향운동과 1894년 공항혁명 연계성이라는 주제로 전 재단법인 공항혁명 기념재단 이화 이사장님으로부터 기존 강연을 들었습니다. 2010년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저희 기념재단은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0년에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2011년에는 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볼 것인가, 201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다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를 발표합니다. 이는 내년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이번에 중국 고흥에서 1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흥집회 120주년 기념해서 이러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학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사회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장님인 박설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논비에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